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가는 우리 군.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는 물론 국민의 군대로서 안전, 투명, 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을 강화해 갑니다.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병 의식주와 의료 지원 체계, 인권 보호 체계도 획기적으로 증진해 갑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 국군 장병을 국가 미래 인재로 육성해가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2023년 국방 업무 추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2023년) 핵심 추진 과제들 어떻게 추진해 갈지 국방부 각 실별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순서인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에 근무 중인 김영곤 선임연구원입니다.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요.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 이런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업무, 역할 매우 중요한데요. 실장님께 어떤 점이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크게 인사,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인사, 보건복지, 그리고 예비전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조직이 있으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력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인력 채용에서부터 인사 운영, 진급, 그다음에 전역까지 일괄적으로 쭉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이 운영되려면 그 처우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계속 남아있고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픈 것을 예방하고 아프면 치료해 주는 것, 보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비 병력이 또 필요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예비 전력이 막강하게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들면 예비 전력의 영향이 아주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예비 전력 업무, 예비군 훈련, 동원 기획 체제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인사, 보건복지, 예비전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네.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건강해야 하니 의료 중요하고요. 잘 먹고 잘 자고 복지 중요합니다. 거기에 민군 상생 노력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업무는 우리 군과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선진 국방 인력 운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넓은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장병들이 보다 나은 그 환경에서 복무를 하면서 더 높은 전투력을 발휘하고 그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 인력의 수요와 획득에서부터 활용과 전역에 이르기까지 국방 인력 관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은 장병들의 복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해서 선진 복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올해 국방부 인복실 임무 중에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병사들 봉급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와 등등해서 좀 실장님께서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병사 봉급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병장 기준으로 하면 봉급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 형성 프로그램, 이게 사회 진출 지원금 성격인데요. 이게 올해 30만 원에서 13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에 대한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이걸 25년까지 해서 병장은 봉급은 그러니까 150만 원,
그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50만 원, 55만 원 해서 20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직업군인 처우나 이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도 계속해서 반영해 나오고 계시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급 간부라는 개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급 간부라 하면 부사관으로 치면 하사, 중사, 장교로 하면 중위, 소위, 대위. 그러니까 현장 창급 부대에서 실질적 전투를 할 수 하는 접점에 있는 간부들입니다. 우리 간부들이 우리 군에 있는 간부가 그러니까 장교, 부사관 합해서 20만이 있습니다. 20만 원 중에서 이 초급 간부가 8만에 해당됩니다. 8만 명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초급 간부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병사들하고 간부들하고 소위 간부들하고의 어떤 접점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사들 월급은 올라갔고 병역 기간이 단축이 되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은 그동안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국방부라는 직장이 군인이라는 직장이 매력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올 때 장려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한다든지, 그다음에 병사들의 복무 기간하고 그 초급 간부들의 복무 기간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의 어떤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하는 정책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복지 여건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좀 똑같이 해주겠다. 네. 지금 세대들의 가장 큰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 참아요. 보상해주는 역할을 네. 해주고 합리성이 네.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직비라든지 그다음에 초급 간부들의 공무원들하고 성과 상향 기준 호봉 이런 것들은 좀 맞추려고 이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 예. 창끝 부대 핵심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2327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강군건설에서 군인복지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국민과 장병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이 부분 박사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군인복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군인복지라고 하면 군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는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 군 조직 구성원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 군인들에게 정신적이고 또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급여와 시설, 서비스의 총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어떤 그 군의 복무 환경과 그 제공되는 복지 수준 등에 대해서 국민들과 장병 모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인에 대한 복지는 그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또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핵심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여러 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을 때 어떤 그 직업 선택의 핵심 요소로 조직이 제공하는 그 복지 서비스의 수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군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인 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군인복지 청사진이 더 좋은 방향으로 2327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실현이 될 텐데요. 주로 어떤 사항과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윤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인 복지에 대한 수준은 군의 향후의 매력적인 장소를 맞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그러니까 미래에는 기존의 그 세대들하고 다른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거기 니즈에 맞게끔 저희들이 군인 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5년에 한 번 수립하는데요. 올해 해서 2327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행복한 군 생활, 튼튼한 국방을 비전으로 해서 장병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사회와 균형된 종합복지 실현을 목표로 해서 공정복지라는 국정 기조와 보편을 기대하는 지금 MZ세대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재정이라든지 전직교육, 주거생활, 문화여가, 특징적으로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까지 확대할 방향으로 지금 네.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정부가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 역시 당연히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복 입은 영웅들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로 좀 생각을 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추모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사자와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비단 이제 국가나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국민 모두가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위국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그렇게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예. 위국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실장님 어떻게 추진해가고 있으십니까?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강화하는 게 지금 국정 과제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서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서진급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순직하시거나 전사하시면 예를 들면 소령으로 전사를 했으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전사나 순직했을 때 이제 중령으로 이제 한 진급 올려서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추서진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추서진급이 명예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소령이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중령으로 올라갔으면 연금도 중령 기준으로 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명예이기 때문에 소령 기준으로 연금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해서 이제는 중령 기준으로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명예를 뒤높고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활 편의 또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그에 따른 보상까지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국방개혁 4.0, 이 AI 과학 기술 강군으로 이제 구해나가는 우리 군인만큼 인재 관리도 스마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I나 뭐 빅데이터 활용 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현재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그리고 AI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당위성에 따라서 국방부와 군에서도 빅데이터와 이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재관리 체계 그리고 안심병력관리 플랫폼 등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러한 그 재반 활동들의 이제 성과는 결국 군이 얼마나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이제 여부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 관련 데이터는 보안 등의 이유로 다소 이제 식별과 활용에 좀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의 국방 분야 그 접목 분야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수집 가능 데이터 목록 및 체계 발전 그리고 데이터 수집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 기술의 발전 또한 필요합니다. 즉 이제 데이터의 전주기 생애 관리 그리고 동시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국방 AI 기반 스마트 인재 관리 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장님 우리 군의 스마트 인재 관리 체계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 지금 보안 문제도 말씀하셨고 뭐 등등. 네. 지금 현재 국방부의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체계는 국방 인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정보 시스템에서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채용에서부터 전직 지원 나가면 전역할 때까지 기록을 모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를 활용을 하면 예를 들면 면접을 할 때 AI가 면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걸 통해서 전직 지원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주목국으로 했는데 데이터가 쌓이면 이분은 A라는 사람은 A라는 B라는 어떤 직장하고 서로 잘 맞을 수 있겠다. 경력이 그쪽과 연결된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축적된 다리를 기초로 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인재 선발에서부터 전역 지원까지 지원해주는 어떤 스마트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병력 자원 부족이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획득 방안이나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데요. 실장님, 우리 군이 어떻게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박한 현실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절벽입니다. 네. 이게 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병사들이 30만입니다. 간부가 20만에서 50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그러면 18개월을 30만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만이 넘지만 30년, 40년대가 되면 20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병력을 유지하는 데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병력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성을 뽑아내고 또 이제 그 우주라든지 사이버 영역 같은 데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인원이 늘어나죠.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러면 국방에서 얼마의 수요가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기초로 해서 인구 절벽에 따른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력 수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력 수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그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역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되 상근 예비역이라든지 대체복무 감축, 그다음에 현역 판정 기준 등 상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미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잘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방의 혁신 4.0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나 국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저도 전역 지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어떤 장병 개개인의 미래 경력 경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스펙 쌓기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장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상당히 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간부, 장교나 부사관을 지원하기보다는 병사 복무를 택해서 빨리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또 빨리 복귀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현황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부로 복무하든 병사로 복무하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간부와 병 구분 없이 장병들이 명확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군에 들어와서 또 군에서 이제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지식이나 이제 기술들이 사회 진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이제 국방부와 군은 군 복무와 이제 사회의 이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업 연계라든지 기술 취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 과학 기술이 중요시될수록 이 일을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강조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병사와 간부를 나눠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병사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닌 디딤돌로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복무를 할 때 보람 있게 복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서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된 병사들이 하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대학에 대부분 병사들은 대학에 있다가 재학 중에 있다가 이제 군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군 복무 중간에 온라인으로 자기 대학에서 그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리더십도 키워주고 사회봉사를 하잖아요. 그 자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복무 학점 인정제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부를 말씀드리면 간부 같은 경우는 보면 현재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공학 같은 첨단 과학 분야에 아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유학을 보내서 박사, 석박사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해외에 있는 지휘참모대학이라든지 병과대학에 보내서 그쪽에서 외국의 선진 문물을 여기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정책을 추진 중인데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병들
대상으로 취업 지원, 또 일자리 뭐 이렇게 연계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은 취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병사들이 전역을 하면 자기들의 어떤 일자리를 설계하기 위해서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수한 기업들에서 인터뷰를 해서 향후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개시켜 해주고 있고요. 또한 경제단체라든지 관련된 주요 예비역 단체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우리 병사들이라든지 간부들을 좀 취업시켜달라고 서로가 이제 연계를 해서 인턴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병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복무가 사회의 뒤짐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비전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이 종합적인 발전 대책도 좀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군무원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만 6천 명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무원 수가 해군의 전체 병력 수보다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시 된 대신에 군무원의 정체성이라든지 군에서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군무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또 전방 같은 경우는 주거가 없기 때문에 전방에 열악한 데서 군무원들이 근무를 하려면 우리 군인들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관사라든지 독신자 숙소를 주지만 군무원들은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마련해 줘야지 예. 유능한 군무원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무원 종합 발전 계획을 16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국방부에서는 뭐 장병의 인권 보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업무를 또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또 전문가시고 잘해오고 계시는데 이에 발맞춰 군 보건 의료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작년 4월에 국군 외상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군에서는 가장 다빈도 질환이 총상, 폭발장 등 외상입니다. 외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 능력을 군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데로 빨리 후송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송 체계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헬기에 그동안에 8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4대를 더 확보할 의료 헬기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군이 복무한 데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격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러려면 먼 데서 원격 진료, 격오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지금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92개소가 지금 원격 진료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격오지 원격 진료 확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의 친구들도 점점 이 아들들을 혹은 딸들을 군대로 보내고 있거든요. 맨날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다빈도에 대한 진료, 이 치료를 어떻게 해주나.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얼마나 빨리 후송을 받을 수 있나.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군에 자녀를 보낸 그런 부모님이 좀 한시름 놓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국방부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추진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 의료 체계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 병원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의료 체계에 대해서 민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민간 병원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민간 병원을 가는 걸 조금 꺼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뭐 그거 민간병원 간다고 이제 휴가를 내서 가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병원에 간
그 원하는 병사들에서는 다 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예전에는 한 70%까지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94%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한 군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잖아요. 군병원에서는 큰 뭐 간암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공무로 인해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면 위탁 진료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병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냐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15개의 군병원이 있는데 그 군병이 전부 다 종합병원 역할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병원이라든지 양주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집중 병원으로 한다든지 구루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PTSD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정신질환 전문 병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특화시켜서 군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실장님 군이 필요로 하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발전시킬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에서는 다빈도 질환이 중증 외상입니다. 청상이라든지. 두 번째가 지금 정신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상 폭발장 등 중증 외상센터를 민간보다도 더 훌륭하고 능력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국군 외상센터를 지금 개소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능한 의사들이 그리고 민간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질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병원을 정신질환센터로 해서 PTSD라든지 그 질환을 획기적으로 좀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지금 국방부에서 이 장병들의 인권 보장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군 보건의료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는 수요자가 만족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만족도 보면 우리 군 장병 같은 경우 보면 아팠을 때 빠르게 군병원에 갈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셔틀버스, 그러니까 외진 셔틀버스를 계속 증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병원에 진료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가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병원에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받는 절차가 복잡했는데 간소화시키는 정책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내도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또 정부 지침에 발 맞춰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또 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군은 또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가 지침도 마련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코로나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산밀,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코로나 확진자가 34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항상 상한 기준을 정해서 치료했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특수성 때문에 향후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군의 맞춤형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른 또 감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조직도 보강했습니다. 이 장병의 사생관과 이 회복 탄력성 강화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생관하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게 금방 회복을 해서 뭔가 좀 그걸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종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줘서 사생관이라는 회복 탄력성을 금방 높일 수 있게 하면 튼튼한 강군이라든지 전투력 배양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만 다 지켜준다면 저희 아들 9살인데 지금 군대 보냅니다. 진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동원과 또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전쟁의 주요 분기점이 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 지금 어떻게 또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러시아는 예비군 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징직 방식으로 징병에 의존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예비군용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니까 목재 청기로 훈련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 전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국방부는 예비 전력 능력 확충을 위해서 국방혁신 4.0의 중요 과제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원사단 물자와 무기 체계 보강은 물론이고 전시 대비해서 연습과 훈련도 철저히 시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비전력 하면 동원사단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방에 있는 상비사단 수준으로 동원사단을 맞추는 게 목표인 거고요. 이제 자주 들으셨겠지만 동원사단의 장비나 물자라든지 인력이 있어서는 상비사단에 한참 뒤쳐져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동원사단을 인력이 있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활용하고 장비나 물자도 획기적으로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다른 교훈이 있죠. 간부의 역할이 전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 등 예비역 자원 확보를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역에 있으면 진급하잖아요. 그러면 전역을 했는데 무슨 진급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역 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7년 차가 되면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되면 그러니까 하위 계급, 부사관 같으면 뭐 하사나 중사 같은 것은 여유가 있는데 원사, 상사 같은 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연세가 돼서 전역을 할 때 예비역이 아니라 퇴역하기 때문에 예비군으로 가지 않고 바로 퇴역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을 유사시에 활용을 하고 해서 간부를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것도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사에서 중사로만 진급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하면 하사에서 상사가 필요하면 하사에서 상사를 2단계 진급하는 그것도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부 여건, 예비역 간부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비 태세에 좀 더 보탬이 되고도 합니다.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서 현재 운용 중인 비상근 예비군 복무 제도도 발전 보완시키는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근 예비역 제도라는 개념부터 알고 지나야겠죠. 이제 상근에 대한 것 비상근이니까 항상 근무하지 않고 가끔 근무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예비군 훈련하면 동원 훈련을 가면 1년에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2박 3일. 네. 그러면 1년에 2박 3일 해가지고 그러면 전시가 되면 과연 예비군들을 잘 이렇게 훈련도 하고 장비 물자를 갖출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원 부대, 동원 사단 위주로 해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전시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예비역 비상근 예비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요. 단기 같은 경우는 1년에 30일, 장기 같은 것은 1년에 180일 이렇게 해서 부대를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장비를 정비한다든지 물자를 여러 가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비 전력의 이 예산도 지속적으로 좀 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훈련 열심히 받거든요. 특히 이제 비상근 예비군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이어질 거라고 봐도 되겠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상근 예비역 제도가 전시가 되면 예비 전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비상근 예비역 제도는 14년도에 79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4,300여 명입니다. 네. 향후에는 5,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그러니까 1년에 180일 운영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50명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향후에는 600명까지 단계적으로 네.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네.
올해 3월 초부터 이제 예비군 훈련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제 과학과 훈련장 추가 설치로 예비군 훈련을 좀 더 내실화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순조롭게 역시도 진행되고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돼서 20년, 21년, 22년 때는 실질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안 되거나 좀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네. 4년 만에 예비군 훈련을 정상화시켰거든요. 특히 동원 예비군 훈련은 4년 만에 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0%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학과 훈련장인데요. 이 과학과 훈련장은 지역 예비군 훈련장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그게 전국 지자체에 202개소에 있었습니다. 202개소에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40개로 이제 광역화하는 겁니다. 40개로 광역화하는 대신에 과학화 훈련장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스마트 훈련 관리라든지 예전에는 들어오면 다 보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병력 관리 같은 것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신분도 이제 스마트 거기에 이렇게 태그를 하면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격도 영상 모의 사격 장비를 활용해서 영상으로 사격한다든지 또 실내 사격도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일 장비 같은 모의 훈련 장비로 상방 교전하는 것도 해서 실전적 교육 훈련이 되고 재미도 느끼면서 아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군이 예비군 훈련 여건을 위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동원훈련 보상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장님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약간 좀 더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헌신이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유급 후회라든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생계를 이제 하루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일시적으로 충족을 못 해드리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6만 2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 2천 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향후 27년까지 해서 아마 그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1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정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우리 군은요, 이 장병들의 인권 보호하고 뭐 사건 사고 예방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 분야에서 올해의 정책 중점은 무엇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는 군 장병 인권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인권 개선 추진단을 국방부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전담 조직을 창설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단 제도적 기반은 마련해 봤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은 기존의 일선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그 행동화를 그 행동 수칙을 몸에 익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뭐랄까 좀 행동화할 수 있는 한 해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실장님,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관련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각종 성 관련된 어떤 전문 상담관을 이제 저희들이 성고증 상담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올해까지 100명인데 올해 말까지 하면 50명을 더 충원해서 150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급까지 전부 다 성고증 상담관이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상담 여건을 개선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예방교육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인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의 구성원 모두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시 즉시 저지할 수 있도록 주변인 개입 개념을 교육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방부는 지도 방문 시 단순한 제도나 정책의 이행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요. 교육, 상담, 법률 지원 등을 패키지화해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병사뿐만 아니라 이제 간부 그리고 이제 군무원 대상으로 복무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 부분도 실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 복무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군무원 정책을 말씀드렸듯이 군무원들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군무원까지 확대해서 심리 검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심리 검사를 군에서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게 드러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익명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상담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EAP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이걸 확대 발전시켜서 심리 검사를 받으면 이 심리 검사를 할 때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군에서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심리 검사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민간인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걸 국방부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현역 병사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실장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미의 관심사죠. 네. 그 휴대전화 사용 관련돼서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이제 이 휴대전화 사용이 이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뭐냐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장병들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도구가 돼서 부대 생활이 재미있게 하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교육 훈련의 작전에 지장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둘과의 조화를 어떻게 시킬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병영 문화 조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군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는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병들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동시에 철저한 군인 의무 준수 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으로 마땅히 이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권리만 찾는다면 국민들이 군에 바라는 기대감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게 되고 추동력 있는 인권 정책 추진에도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와 책임이 조화롭고 균형 잡힌 복무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군인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그 정신 전력을 높은 수준으로 숙달을 하고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 높은 윤리 수준 또한 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사 휴대전화 사용, 방금 또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무 수행에 이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그 문화 하에서 규제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고 병사들에 대한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또 군사 대비 태세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를 키우는 이 군인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자녀 보육 문제예요. 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군의 경우에는 이제 격오지나 당직 근무 등의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육아 보육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특히 보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격오지의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확충해주고 있고요. 특히 야간에도 보육 지원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서로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갈 수 있고 갔다 오더라도 진급이라든지 그런 데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군인 부부인 경우에 아빠도 육아휴직 해야 되잖아요. 왜 엄마만 육아휴직 하겠습니까?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입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석 국방장관님께서 전투형 지속 지원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사 운영 분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어떤 내용인지 실장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군은 전투 준비 태세 완비, 그다음에 실전적 교육 훈련, 정신적 대입제에서 강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전투형 강구를 최종 목표로 해서 체제를 변화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인사 분야에서는 기존의 인사 운영 분야를 탈피해서 이제 실전적 교육 훈련이라든지 작전, 부대 관리를 통해서
군 전투력을 향상시킨 인원에 대해서 진급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계 접촉 지역 부대에 있는 그 장병들한테 우대 평정을 주는 것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투형 강군이 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좀 이렇게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역 자원 부족 등 여러 도전 요인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미래 국방의 인력 환경에 적합한 전투형 인재 육성에 우리 군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인구 절벽뿐만 아니라 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안보 위협 증대 등 그 미래 국방 인력 환경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본연의 임무는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상시 유지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구 집약적 군대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기술 집약적 군대, 그리고 장병들의 높은 숙련도와 전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서 더 오래 근무하는 군대로 그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 복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에 군에 이제 들어서실 분들 모두 이러한 대혁신의 시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실장님 여러 가지 오늘 정책 추진하고 있는 거, 또 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께 다진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군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투형 강군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복지시설 하는 군의 인사, 복지, 보건, 전직 지원, 예비 전력의 개선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도 많은 응원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초급 간부 근무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과 장병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관님께서도 초급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인식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이 아주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든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종 목표는 저거 제 말단에 창급 부대에 있는 초급 간부들 그리고 병사들이 변화를 실제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나는 군에서 복무하고 싶고 본부 자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변화하는 안보 환경하에서 전투형 인재 육성에 우리 군이 정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전투형 강군 육성에 또 더욱더 주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목표로 핵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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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